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13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와 스페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12회차에서는 1등 적중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PSV 아인트호벤이 홈에서 코펜하겐과 4대4 무승부가 나왔고 1번 경기였던 포르투와 리옹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무승부까지 이변을 봤지만 리옹이 승리를 거두면서 최대 이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승무패 13회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배당적으로 봤을 때 팽팽하고 난해한 경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분석만 하실 경우에는 낭패를 보기 십상일 것 같고, 따라서 풋볼살롱이 전해드리는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이 각 팀들의 전술 분석과 경기력 분석을 함께 곁들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구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분석 조합표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일요일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축구 프로토 분석 조합표입니다. 이 대부분의 주력 픽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분석 조합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석 조합표를 바탕으로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실구매 픽, 프로토 실구매 픽까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와 승무패, 프로토 구매픽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직접 구매를 하신 뒤에 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프로토픽을 공유를 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99.9배당 같은 경우에도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멤버십 카페에 공유를 해주셨고, 실제 이 공유픽을 참고를 하셔서 그대로 탑승을 하셔서 이렇게 함께 적중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이러한 제야의 고수분들과 집단 지성을 통해서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적중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에서 활용을 하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미리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최종픽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를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따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축구 승무패와 프로토를 한 방에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노블레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로열 등급부터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승무패 추가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승무패에서 추가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3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라요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수 확률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인 사벨지치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오른쪽 측면 자원인 팔라존 선수 역시 징계로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라이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라리가 8경기에서 1무 7패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무려 6경기가 무득점이었을 정도로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팔카오, 과르디올라, 오스카 트레호, 알바로 가르시아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의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라요가 부진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는 10승 3무 0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5승 7무 2패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특히 원정에서는 경기당 평균 한 골이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비야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인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와 미드필더 페르난두, 파푸 고메스, 라키티치 선수가 모두 직전 웨스트햄전에서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상당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미드필더 조르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비야가 자랑하는 막강한 중원 라인에 상당히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라리가에서 발렌시아와 함께 공동 1위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살려야지만 세비야가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세비야 쪽의 체력 누수와 부상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직전 금요일 새벽에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세비야이지만 세비야가 점유율을 쥐고 웨스트햄이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경기 형태였습니다. 다만 현재 세비야가 핵심 자원 부상이 많은데 세비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조르단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고 베테랑 미드필더 페르난두 선수가 부상, 직전 웨스트햄전에서 워밍업 과정에서 미드필더 라키티치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핵심 중원 자원 3명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전에서도 확실히 페르난두와 라키티치 선수가 없는 것이 상당히 뼈아프게 작용을 했습니다. 확실한 홀딩 미드필더가 없다 보니까 이 세비야가 자랑하는 특유의 점유율과 패스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웨스트햄 상대로 세비야가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여전히 골 결정력이 상당히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라요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력이 괜찮은 팀이라서 세비야가 또다시 오픈 플레이에서 득점을 해주지 못한다면 세트피스로 활로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라요가 세트피스 수비가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세비야가 세트피스로도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빈공이 예상이 되는 매치입니다. 다만 그래도 라요가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데 세비야가 웨스트햄을 상대로 보여준 것처럼 측면에 헤수스 코로나 선수의 개인기 그리고 오캄포스라는 공격수의 측면 뒷공간 침투 풀백 나바스와 아쿠냐 선수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앞세운다면 세비야 특유의 측면 공격이 라요의 약점인 측면 수비를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에서 내리고 온 마시알이라는 공격수 역시 세비야가 이 직전 웨스트햄전에서 부상 복귀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마시알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그래도 원정에서 꾸역승은 가능한 매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요가 최근에 라리가 8경기 1무 7패 과정 속에서 6경기가 득점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세비야의 짠물 수비를 고려를 하고 라요의 빈공까지 고려를 해서 무승부가 한계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에버튼과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에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10%로 비가 내릴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토트넘 원정에서 0대5 대패를 당했습니다.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에버튼인데 그래도 홈구장인 구디슨 파크에서는 5승 1무 6패로
굉장히 원정보다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램파드 감독 부임 이후에도 홈 경기에서는 FA컵 포함해서 3승 1패, 이 맨시티전 0대1 석패를 제외하면은 아직까지 홈에서는 패배가 없는 것이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전 측면 자원인 그레이 선수가 최근에 질병 여파로 결장이 됐었는데 최근에 훈련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리미나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부상 중에 있고 마이클 킨과 고드프리 선수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출전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핵심 공격 자원인 칼버트 루인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것도 에버튼이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수비력은 좋은데 공격력이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전 와포드와의 홈 경기에서 모처럼 4골이나 넣고 4대0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이어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 윙백 세메드 선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 자원이 없는 것이 울버햄튼이고, 와포드전에서 히메네즈, 포덴세, 황희찬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나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황희찬 선수와 히메네즈 선수를 후반 일찍 교체에 아웃을 시키면서 체력 안배까지 한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에버튼의 부상 공백과 직전 경기 와포드전 대승을 거둔 울버햄튼이 기세를 이어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울버햄튼이 최근 3연패 과정 속에서 5실점을 당하면서 울버햄튼 특유의 짠물 수비가 흔들렸습니다. 그 이유가 오른쪽 윙백 세메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오른쪽 측면 수비 쪽에 공백이 생겼고, 연쇄적으로 오른쪽 중앙 수비까지 흔들리면서 상당히 오른쪽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울버햄튼의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와포드전에서는 황희찬과 히메네즈를 나란히 선발로 기용을 하면서 이 선제골을 만들어냈던 울버햄튼이고, 무엇보다 불안했던 오른쪽 수비가 개선이 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중앙 수비수 킬먼 선수 대신에 부상에서 돌아온 윌리볼리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포진을 해서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램파드 감독 부임 이후에 이기고 지고 퐁당퐁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홈구장 구디슨 파크에서는 컵대회 포함해서 3승 1패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에버튼 경우에는 중앙 수비 쪽에 부상 공백이 조금 많고, 이 고드프리 선수와 마이클 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지만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 공격 자원인 히샬리송 선수와 칼버트 루인 선수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것도 이 에버튼으로서는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에버튼이 왼쪽 측면 풀백에 고민이 깊은데, 이 리카 디뉴 선수가 아스톤 빌라로 이적을 한 뒤에 이 미콜렌코나 존조 케니가 왼쪽 측면을 번갈아 가면서 맡고 있지만, 확실히 리카 디뉴 선수가 보여줬던 왼쪽 측면 공격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최근 약점이었던 오른쪽 측면을 에버튼의 왼쪽 측면 공격이 쉽게 공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9번 경기는 에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리즈와 노리치의 경기인데 리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5%로 비가 내릴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직전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0대3 완패를 당하면서 제시마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공격수 벤포드 선수가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부상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벤포드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한다면 이 공격력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 칼빈 필리스 선수가 여전히 부상 여파로 빠져 있습니다. 수비수 리암 쿠퍼 선수 역시 부상으로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원과 수비 쪽에서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리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장신 공격수 아이다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포 공격 자원인 푸키 선수가 이 첼시전 페널티킥 골을 포함해서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푸키 선수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 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8경기 1무 7패 하락세,
노리치 같은 경우에도 컵대회 포함해서 7경기 1무 6패 하락세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1승이 절실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흐름이 가장 좋지 못한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리즈 쪽이 이 분위기 반전을 노릴 만한 요소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핵심 공격수 벤포드 선수가 빌라전에서 후반전 13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시마치 감독 부임한 이후에 그래도 비엘사 감독 체제보다는 공수 밸런스가 안정된 모습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맨투맨 압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시마치 감독이 적당한 선에서 압박을 가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밸런스는 그래도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억울할 수 있는 것이 최근 6연패를 당했지만 6연패 과정 속에서 맨시티, 리버풀, 첼시에게 4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한 점은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브렌트포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했다는 것은 뼈아픈 승점 드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즈가 기본적으로 이 제임스나 하피냐 같은 양쪽 측면자들의 공격력이 좋고 노리치가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리즈가 노리치의 측면을 공략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지지만 최근 리즈가 제임스와 하피냐 선수의 컨디션이 그리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벤포드 선수가 해줘야지만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리즈가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4골로 가장 많은 팀인데 노리치의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프리미어리그 꼴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2골밖에 없기 때문에 리즈가 약점인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리즈 선수들이 노리치 선수들보다는 클래스가 있다는 부분에서 홈에서 분위기 반전을 할 만한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이 노리치의 주포 공격 자원인 푸키 선수가 2경기 연속골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확실히 장신 공격수 아이다 선수가 이 투톱으로 나설 때보다 푸키 선수의 위력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다 선수와 푸키 선수가 빅앤 스몰 조합으로 투톱을 이뤘을 때 노리치가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왔고 이 사전트라는 공격수 역시 최전방이 아니라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을 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이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사전트 선수가 다시 측면이 아니라 최전방으로 오면서 공격력이 다시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즈의 홈발과 감독 교체 효과 그리고 핵심 공격수 벤포드 선수의 부상 복귀와 노리치의 저조한 세트피스 공격력 등을 고려를 하면 그래도 리즈가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리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와포드의 경기인데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13%로 비가 내릴 확률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상승세를 타다가 2연패로 이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홈에서 5승 7무 2패로 원정에서의 3승 4무 7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사우스햄튼이고 특히 수비력이 급상승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장신 공격수 브로야 선수와 채 아담스 선수가 그래도 꾸준하게 최전방에서 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와포드보다는 확실히 화력이 살아나 있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와포드를 상대로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사우스햄튼이고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 원정에서 0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주전 측면 공격수 사르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오른쪽 풀백 키코 페메니아 선수 역시 울버햄튼전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이 공격 쪽에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젊은 공격 자원인 페드루 선수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와포드가 측면 공격 쪽에서 상당히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와포드의 핵심 공격 자원인 데니스 선수와 킹 선수의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와포드는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호지슨 감독 특유의 밀집 수비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원정 경기에서 홈보다 성적이 좋은 와포드이고
이 실점 역시 원정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와포드의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여러모로 홈팀 사우스햄튼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사우스햄튼이 최근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사우스햄튼의 경우에는 하센 히틀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을 가하는 팀이기 때문에 주중 경기가 이어질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4-2-2-2 포메이션 특성상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사우스햄튼이고 최근 2연패 과정 속에서 아스톤 빌라와 뉴캐슬에게 측면을 공략당한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와포드의 경우에는 핵심 측면자원 사르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풀백 키코 페메니아 역시 직전 울버햄튼전에서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핵심 공격 자원인 데니스와 킹 선수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약점인 측면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은 팀인데 와포드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한 팀이 아닌 것도 사우스햄튼에게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급상승하고 최근 와포드와의 상대전적 면에서도 압도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 쪽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포드가 호지슨 감독 체제에서 특히 원정 경기에서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수비에 집중하는 전술을 피는데 이 사우스햄튼이 전방 압박을 왕성하게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와포드가 무작정 수비 라인을 내린다면 오히려 자기 진영에서 가두리 양식을 당하면서 파울을 범하면서 위험 지역에서 세트피스를 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와포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평균 파울 횟수가 12.4회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내줄 경우에는 사우스햄튼의 예리한 세트피스 키커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날카로운 오른발 프리킥 한 방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 시즌 패턴적으로도 3연패가 없었던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위기 반전을 성공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11번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0%로 비가 내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공격수 보엔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웨스트햄이고 주전 오른쪽 풀백 쿠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부상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고 돌아온 웨스트햄이고 최근 3연패 수렁 속에서 이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한 것이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도 직전 리즈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한 번도 없는 빠꾸 없는 경향이 있고 공격수 잉스, 와킨스, 쿠티뉴 선수의 골 감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는 웨스트햄이 최근에 빌라를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4승 2무의 압도적인 우위가 있고 지난 빌라 원정에서도 4대1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에 아스톤 빌라의 수비수 콘사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웨스트햄 쪽으로 승리가 기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최적의 공격 조합을 찾은 아스톤 빌라 쪽으로 조금은 마음이 갖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빌라가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제라드 감독이 공격수 와킨스, 잉스 선수를 투톱으로 배치를 하고 그 아래에 플레이메이커 쿠티뉴 선수를 배치를 하는 4-3-1-2 포메이션으로 최근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나란히 이 세 공격수가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공격 포인트를 양산을 해내고 있고 무엇보다 제라드 감독이 레인저스 감독 시절에 보여줬던 것처럼 측면 수비 자원들의 공격 가담도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풀백인 캐시 선수가 3경기 2골, 2개의 도움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 보엔 선수가 부상 여파로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최근 유로파리그 병행 등으로 체력적인 누수까지 심한 상황입니다. 물론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체력 소모가 덜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백업 자원이 풍부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주전 자원들의 과부하가 예상이 됩니다.
웨스트햄이 직전 세비야전에서도 이 세비야의 측면 공격에 상당히 고전한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 빌라가 보여주는 측면 공격력을 고려하면은 결코 쉽지 않은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웨스트햄이 세비야에게 세트피스로 실점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이 세트피스 수비가 나쁘지 않은 팀이라는 점에서 이 세트피스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수비수 오구분다 선수가 빠진 이후에는 확실히 세트피스 공수에서 위력이 줄어든 모습이 있습니다. 반면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제라드 감독 체제에서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빌라가 의외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웨스트햄의 주전 오른쪽 풀백 쿠팔 선수의 부상 결장 역시 빌라의 왼쪽 측면 공격을 제어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전 이후에 4일 뒤에 세비야와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 역시 웨스트햄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웨스트햄이 빌라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웨스트햄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그러한 상대 전적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경기는 과감하게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베티스와 빌바오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빌바오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28%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5경기 2무 3패 승리가 없고 직전 프랑크푸르트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빌바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1승 1무 4패로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빌바오를 상대로 최근에 5경기째 승리가 없는 것이 베티스이고 지난 12월 빌바오 원정에서도 2대3으로 패배를 당한 바 있기 때문에 빌바오가 베티스의 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테랑 수비형 미드필더 과르다도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왼쪽 풀백 알렉스 모레노 선수가 장기 부상에 빠졌습니다. 왼쪽 풀백 미란다 선수와 풀백 베이린 선수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에 측면 수비 쪽에 약점이 있는 것이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3, 4일 간격으로 12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이기 때문에 체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 이니고 마르티네즈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전 레반테와의 홈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둔 빌바오이고 올 시즌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10번의 무승부, 특히 10번 중에서 8번이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 자원인 이냐키 윌리엄스와 산세트, 베렌게르, 무니아인 같은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것도 빌바오로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베티스의 체력 및 경기력 저하, 측면 수비 공백이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베티스가 최근 3, 4일 간격으로 12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불가피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베티스이고 이 프랑크푸르트에게 측면이 허물어졌던 베티스인데 이번 경기에도 측면 수비 공백이 해결이 되지 못하면 빌바오의 측면 공격에 고전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바오가 기본적으로 마르셀리노 감독 체제에서 4-4-2 포메이션, 조직적인 전방 압박과 탄탄한 수비력이 좋은 팀이고 이 무엇보다 왼쪽 측면의 무니아인과 오른쪽 측면의 베렌게르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베티스가 왼쪽 측면 수비 공백이 있는데 최근 빌바오의 오른쪽 측면 공격인 이 베렌게르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레반테전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포함을 해서 4경기에서 1골 4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티스의 왼쪽 측면을 공략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이 빌바오가 원정에서 수비력이 더 살아나는 경향이 있는데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중앙수비수 이니고 마르티네즈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지만 이니고 마르티네즈 선수 대신에 출전 가능한 비비안이라는 중앙수비수 역시 올 시즌 선발 출전으로 14경기나 소화를 한 만큼 경기 감각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인 면에서도 빌바오가 베티스 천적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베티스가 상당히 고전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면에서도 빌바오가 앞서는 부분이 있고
빌바오전 이후에 4일 뒤에 또다시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떠나야 하는 베티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고전이 예상이 되는 매치입니다. 13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알라베스의 경기인데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2%로 비가 내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시에다드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1대4로 대패를 당하면서 최근 2승 3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상 자원으로는 측면 야누자이 선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이 주전급 자원의 부상 자원은 없는 상황이고 홈 경기에서 7승 4무 2패로 다부진 모습이 있지만 홈 경기에서 이상하게 골이 안 들어가는 약점이 있습니다. 알라베스와의 상대전적 면에서도 1승 2무 1패로 상당히 팽팽한 면이 있고 지난 1월 알라베스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에게 투표율이 80% 이상 몰린 상황에서 이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는 것이 조금은 이 불안한 면이 있지만 저는 전술 분석에 따라서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세비야와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홈에서는 4승 3무 6패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 1승 3무 9패로 실점이 2배가량 늘어나면서 원정고자 면모가 있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소시에다드를 상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포 공격수 호셀루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다가 최근에는 3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3연속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알라베스의 무승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알라베스의 최근 전술 변화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라베스가 과거 에이바르를 이끌었던 맨딜리바르라는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엉덩이를 뒤로 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맨딜리바르 감독이 과거 에이바르 시절에도 빡빡한 전방 압박으로 유명했던 감독이고 따라서 알라베스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의외로 라인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는 경기 운영을 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소시에다드 또한 전방 압박이 상당히 강한 팀인데 알라베스가 무리해서 압박을 시도할 경우에는 알라베스가 수비 뒷공간 노출로 인한 스루패스 한 방에 실점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스루패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알라베스이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 예리한 스루패스 한 방을 찔러줄 수 있는 이 미드필더 미켈 메리노나 다비드 실바 같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맨딜리바르 감독의 압박 전술이 오히려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독이 될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홈에서 득점력이 상당히 저조하지만 최근에 공격수 이삭 선수가 골은 없지만 그래도 출전 시간을 풀타임 가까이 늘리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측면에 오야르사발은 여전히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꾸역승은 가능해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알라베스가 최근에 세비야와 홈에서 비겼지만 원정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너무 좋지 못한 원정 고자 면모가 있고 알라베스가 원정에서 실점이 2배가량 증가하는데 이상하게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가장 좋은 팀이지만 세트피스 실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소시에다드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많지만 알라베스가 세트피스 공격력도 제공권에 비해서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최근에 알라베스 주포 호셀루 선수의 3경기 무득점 침체와 더불어서 홈 경기에서 라리가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소시에다드의 골문을 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소시에다드 특유의 꾸역승,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3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